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이죠. 이틀 남았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일 관계의 이 난맥상을 풀어낼 계기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협회장에 대한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토크 시작 전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이도훈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한일 양국의 정상 불과 50여일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답방 시점 올 하반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서둘러 왔다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김용남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번 정상회담 어떤 것들을 거둬야 성과가 나와야 되는지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지난 3월에 있었던 이제 한일 정상회담 때 특히 야당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현찰 주고 뭐 어음 받아왔다. 내지는 뭐 어음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답방을 통해서 한일 간의 소위 셔틀 정상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복원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받았던 어음에 대해서 이제 회수를 하나 둘씩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다. 물론 거기에 이제 이자까지 더 많이 받아야겠습니다만 뭐 3월 정상회담 때 야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했던 뭐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화답으로 그게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었음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경제적, 외교적 양국 간의 정상화가 점점 무르익는 단계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이 정상회담 외에 또 어떤 일정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일정들이 있죠, 지금? 1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박 2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총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을 하게 되면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당일에 정상회담 이전에도 그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거쳐서 기자회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공동선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외에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정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 그 대표들과의 모임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인가 세세한 내용까지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산케이 계열의 그 텔레비전이죠. 후지 뉴스 네트워크 FNN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관저에 초대해서 상당히 그 친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것이다. 뭐 계란말이를 직접 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 일본 방문 때 이제 화합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술이 동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돼서 뭐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없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이제 어떻게 뭐 맞이하고 이런 것들은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뭐 어떤 거에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근데 일단 좀 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인데 충분히 한일 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에는 그 성과의 후속 조치들을 논의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네. 너무 이르다. 그렇다면 일본이 진짜 반컵을 채워올 건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반컵을 채웠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반컵이 무엇일까? 근데 지금 일본 쪽 얘기는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예. 큰 내용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합의의 수준은 높지 않다. 뭐 선언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빨리 했다라고 얘기하면 네네. 일본이 뭐가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미 간의 우리 확장 억지 문제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연합적인 억지력을 만들자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동해 지역에서 소위 한미일 합동 연습의 수준 폭을 넓히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점이고 또 하나는 G7을 앞두고 소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예.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에서 이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해서 G7에서 이거 갖다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가 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반컵 이걸 이번에 가져올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쟁점적으로 봐서 여기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빨리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반컵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민주당이 주장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얘기가 맞는 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일본 당국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감독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도서를 내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 언급이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나 예, 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인접국으로서 항의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받아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전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굳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서 또 한 번 이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게 이제 논란거리인데 거기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이제 여당을 향해서 자꾸 친일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데 네네. 예. 지금 정상회담 의제로 독도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건 친일을 넘어서 사실상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이일파 수준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전략이거든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해서 이것을 국제적인 사법기구인 ICJ, 국제사법재판소죠. 예. 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인데 네네. 지금 야당은 그 전략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니 독도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예. 당연히 우리 땅이면 그걸 의제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일본의 전략대로 우리나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여야 된다는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인데 아하. 정말 이건 전략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예. 정말 뭐랄까요? 국제 문제에 대한 무지를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내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의제로 삼는 게 일본의 전략에 더 휘말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렇다고 그것도 친일까지 가실 필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친일이라고 안 했으면 이일파라고 그랬지. 일본을 이렇게 제가 하는. 2004년도 그 노무현 정부 NSC에서 네. 2004년 4월 5월 달에 독도 TF에서 이 문제를 제가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의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은 맞습니다.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실효적 지배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건 제가 볼 때 기본적인 방침인 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가면 안 갈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밀려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뭘 해야 되느냐. 아.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수집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런 작업을 저희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자료들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엄청난 정황과 근거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예를 들면 교과서에 자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땅에 우리 국회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하게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예를 들면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고려한 사항은 국민 정서입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라. 실질적 지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일본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럼 국민 정서상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그냥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외교부 입장도 존중해야 됩니다만 실효적 지배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 국민 정서란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진짜 제가 볼 때 여야가 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렇게 되면 여야가 일본의 어떤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충분히 소통하고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게 열리게 되면 어떤 내용들의 의제가 오갈지에 대해서도 서로 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번에 내려가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소위 대통령이 좀 국민 앞에서 못을 박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이전에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이제 여야가 접근하는 거야 맞죠. 하지만 그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독도 영역을 주장해라.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실효 지배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법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안 취하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독도 방문하고 현역 의원이 더군다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직책에 있는 분이 독도를 방문하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고요. 섣부른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2차 대전 이후에 영토에 대한 그 분쟁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대만과도 그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센카쿠 열도도 있고 남쿠릴 열도도 있는데 지금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데서 섣부른 대응할 수가 없고 이 독도를 의제에 올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도 빨리 마시면 체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물컵 반을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오시는 방문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모든 의제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요인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의 국빈 방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은 그 결과 요인을 찾아보면은 그 외교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부정 평가가 6% 내리고 긍정 평가가 3%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35%. 그러니까 긍정 평가를 하신 분들에게 외교에 있어서 뭐 뚝심을 보여줬다. 이제 이런 대응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뭐 저렇게 굳이 여론조사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난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뭐 전 세계인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그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우리 그 윤 대통령이 과거에는 정상 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뭐 노래를 불렀다든지 혹은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로 선보인 것 등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가장 최근 거잖아요. 저 결과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좀 부정적 평가하는 수치도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갤럽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지지율이 3% 정도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그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일정 부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3% 정도 오른 것을 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뭐 또는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긍정 평가에서도 부정 평가에서도 그 이유가 1위가 바로 외교였다는 지점은 참 흥미로운 지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보고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도 전혀 다른 것이고 예. 특히 부정으로 평가하시는 부분도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이 32%로 1위를 꼽혔다는 점은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남겨져 있고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국민적인 또 우려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성의 있는 조치,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오부치 선언에 있었던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여론이 달려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겠죠. 사실상 자민당의 지금 최대 계파가 또 아베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와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죄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예.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반찬을 어떻게 채워질지 저희가 좀 이틀 남았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 상당을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김영란 변호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문제되는 거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 코인 보유 내역이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예. 2002년도에 이 코인을 일단은 처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예. 현금화를 했으면 적어도 뭐 수십억 원 정도에 팔았을 것 같은데 그 판돈이 어디가 있는지 흔적이 또 없어요. 아니면 예. 재산 신고에서 일부러 회피할 목적으로 예. 이 위믹스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을 산 거 아니냐,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지금 공직자윤리법상에 가상화폐에 대한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 임명직 공무원 중에는 비고란에 자기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항목으로 분류된 표에는 안 나오더라도 신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년 전에 이미 법원에서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몰수나 압수의 대상으로 삼은 지가 꽤 여러 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신고 항목으로는 분류가 안 돼 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좀 일부러 은닉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또 두 번째 의혹은 예. 이게 하필 한국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상화폐는 ICO라고 합니다.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합니다만 예. 코인은 ICO라고 부르는데 예. ICO 전에 이 회사가 자신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좀 이렇게 쭉 뿌렸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의혹이 그래서 있네요. 예. 당시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네네. 뭐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그런데 재산 공개가 원칙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올해까지 3차례 재산 신고를 했고 올해 기준 총 재산은 15억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60억 코인 이게 사실 왜 지금 알려졌을까 좀 의문이거든요. 이런 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공개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60억이라는 그 가상자산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평상시 김남국 의원님의 그 이미지에는 조금 좀 예외적인 그런 재산 규모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예. 또 본인의 재산도 3차례 이제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를 했는데 예. 약간 증가를 했어요. 네. 그 내용도 뭐 15억 정도라서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는구나 예, 네. 라는 점에서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달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행동 강령 정도로만 제도적으로 의무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그만인 것이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그렇죠. 의원의 경우에는 예. 좀 이해 충돌의 소지도 좀 있다. 다분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뭔가 법제화를 통해서 미국과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1,000불 이상, 미화 $1,000 이상의
그 거래를 하거나 가상자산을 예. 혹은 그로 인해서 200불 이상의 이득을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 사회가 변하고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의 환경이 변한 만큼 예. 이를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보유했던 일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현행법에 맞게 재산 신고를 뭐 했다고 하니 뭐 향후 뭐 필요하다면 또 뭐 해명하는 그 과정들이 있겠죠. 네, 김남국 의원은 이 코인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보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과 지금 김 의원의 좀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사실 앞서서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보고 나서 네네. 정치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계시는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가상화폐를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재산 신고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얼만큼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본인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 신고를 꼼꼼히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예.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보유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뭐 재산을 공개하거나 뭐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국회의원들이 뭐 의무로 해야 되는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어긴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우리가 문제 삼아서 그것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현 상황에서는 일단 코인을 보유했었고 그것을 이제 작년 정도에 다 팔고 그로 인해서 뭐 수십억의 뭐 이익이 있었을 수 있다 정도의 얘기인 것인데 예.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뭐 위반 사항이라든지 뭐 문제 사항이 뭐 적법하게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예. 이것 자체를 두고 뭐 김남국 의원을 뭐 비난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기도 했죠.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 김 의원의 이 가상화폐 지갑에서 코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그 시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다 그러면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글쎄 뭐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이런 글쎄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가상화폐 실명제, 실명 계좌를 밝히도록 한 그 전에 처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처분 대금이 적어도 수십억 원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형성한 뭐 그게 30억이 됐던 40억이 됐던 그 돈을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처분을 해서 현금화했으면 그 돈은 재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재산 공개를 할 때는 그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예. 전혀 흔적이 없단 말이죠. 아하. 그러면 그때 현금한 수십억 원을 어떻게 한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가상화폐 실명제 전에 처분을 해서 예. 그걸 다시 드러나지 않게 다른 수단으로 바꿔놨다면 그거 자체가 재산 공개를 면탈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로 뭐 다시 드러나지 않는 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돌려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행법 하에서도 문제될 소지는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의 과세를 좀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는데 여기에 당시에 김남국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또 알려져요. 이런 정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정황 자체를 가지고 위법이 있다거나 편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예를 들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와 관련해서 1년 유예하라고 요구한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개인들이 아니고요. 예. 개미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잘 완비가 안 된 상황인데 그렇게 과세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유료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고 이건 예를 들면 여야가 다 합의한 내용이고요. 정부도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유법이나 편법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네. 김남국 의원이 할 내용은 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가상자산을 얼마만큼 어떤 품목을 갖다가 샀는지 그리고 그 산 비용과 상승한 비용이 얼마인지 판매했을 때 어떤 정도의 이익을 받는지 그렇겠죠. 그리고 이익을 본 내용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 건지 이 내용을 밝혀서 하여튼 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김남국 의원은 떳떳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겠죠. 또 여기에 예. 비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국회의원들 전부가 제가 볼 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지금 다 공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해서 다 공개하면 돼요. 전 그래서 만약에 진짜 국회 차원에서 또 김남국 의원의 개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예.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개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저희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여당은 뭐 좀 편법이나 뭐 위법이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야당은 네. 아니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그만하기 위해서라도 김남국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개해서 문제가 없다면 뭐 그 종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사실 공개하지 않겠다고 저희 측에 밝힌 것 같은데 이 상패 절차라던가 또 법안을 만드는 이 과정 여기에 사실 국회의원이 뭐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일반 개미 투자자보다요. 그럼 문제가 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주가 조작 사건 임창정 씨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예.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런 네. 경우에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결국 이 손해는 일반 개미들이 지는 것이고 예. 이와 같은 만약에 가상 자산의 경우에도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여기에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투자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본인의 입장이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 주식을 거래를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자체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저는 그냥 뭐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의정 활동을 하는 중간에는 무슨 어떤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좀 근본적인 물음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하면서 예. 이 경우에도 지금 게임 회사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이 위믹스를 코인을 만들었는데 예. 이 주가가 함께 올라가고 가상자산도 함께 증가를 하다가 이게 상패가 되면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가상 자산 화폐가 있었는데 이거를 재산으로 신고 안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사각이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예. 예를 들면 지금 법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1년간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다 판매했다면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네네. 없다니까. 아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유예하자는 법안은 2021년도에 발의를 한 거고요. 김남국 의원이 이 위믹스 코인을 처분한 거는 그 다음해인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안으로 2023년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된 그 사이에 처분을 했기 처분했다.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사실은 밀접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검찰이 이번 영장에서 특히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예. 뭐 일종의 출석 투쟁을 했죠. 검찰에서 나오라는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네네. 나갈 테니까 무조건 지금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검찰청 로비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핸드폰을 자진 제출하겠다고 하고 뭐 결국엔 이제 출석은 안 이루어지고 귀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폰이 다 초기화한, 그러니까 싹 지워버린 그걸 이제 껍데기를 제출한 거예요. 예. 누가 봐도
뭐 일종의 쇼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 있는 PC를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증거 인멸인데 우리나라 형법상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증거를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기 전까지는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귀국하기 전에 누구로 하여금 야 그거 PC의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싹 다 치워버려라고 했을 수 시켰다면 그렇다면 증거인멸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예. 강내구 감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조직적 증거인멸 아니냐. 그래서 영장 발부 사유는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PC 하드디스크 뭐 교체하거나 포맷했고 모바일 폰도 지금 휴대전화도 뭐 다 초기화시켰는데 이런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는 증거인멸 의혹을 좀 얘기하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헌법에서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고 이제 타인에게 의뢰했을 때는 이제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일단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해서 지금 영장이 재청구되면서 네. 검찰 입장에서는 강내구 전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서 강내구 전 감사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영장판사가 그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되게 길게 적시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강내구 전 감사가 어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추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강내구 전 감사가 아닌 타인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가지고 강내구 전 감사를 구속해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청구 구속 사유로서 좀 너무 좀 부족하고 좀 너무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폰을 뭐 일정 부분을 초기화해서 이제 제출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 부분은 피의자의 방어권인 것이고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시 검사 시절에 그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폰을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본인의 피의자의 방어권으로서 인정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게 됐을 때 물론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본인에 대한 방어권 행사라면 쇼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누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거든요. 휴대폰을. 근데 본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청에 출석하겠다고 쇼를 하면서 거기다 핸드폰도 내가 자진 이렇게 제출을 하겠다고 깡통 휴대폰을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권 행사는 뭐 아주 깊게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쇼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검찰이 곧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이 현직 의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부총장에게 소문 내지 말라면서 주의를 주기도 한 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자,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은 했지만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이 당내의 비판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주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에서도 비판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과정들을 쭉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작년 연말이었죠. 노웅래 의원 금품 수수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결이 됐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 당시에도 이게 이제 당초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 그대로 이제 됐었죠. 예. 근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되니까 또 그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부패에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당직을 즉시 정지한다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탄으로 또 예외 조항을 뒀었죠. 예. 만약에 이것이 정치 탄압으로 의심이 됐을 때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놨었는데 그 당일날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네네네. 그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나 일사천리로 처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건만 처리하기가 뭐했던지 끼우팔기로 거기다가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건도 함께 붙여가지고 예외 조항을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거나 네. 기소가 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출당 조치와 다름없는 그런 자진 탈당 형식을 취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그림을 잘못 그려놓은 상태에서 위에다 아무리 덧칠을 해도 이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한은 예. 여기다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박 원내대표 먼저 만나도 괜찮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뭐 나를 패싱하더라도 만나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다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당대표라고 얘기하는 건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한 어떤 민주당의 최대의 대표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표를 9개월 동안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얘기하면 지층에 대한 자존심 문제가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만나지 않는 이유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하는 게 저기잖아요. 범죄자라고 낙인 찍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범죄자랑 만날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예.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범죄자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소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이간책이라고 보는 측면들이 꽤 커요. 이렇게 제기하면서 예. 저희 당을 뭐 친명 대 비명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에서 정도의 방법은 9개월 동안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무죄가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적어도 77.7% 당선이 된 당대표를 9개월 동안 만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국가의 상황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당대표를 만나는 건 예. 국민들이 좋아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계속 좀 벼랑 끝으로 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벼랑 끝으로 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박광원 의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시 박광원 원내대표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면 사실은 뭐랄까요, 이재명 당대표 패싱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죠. 안 그래도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는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그 전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그리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그 사무실에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꼭 출마를 했어야 되느냐. 뭐 그리고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 지지자는 전화해갖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운대요.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사법적 혐의와 관련해서 정권과 딜을 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알려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대단히 중대한데 왜 아직도 구속이 안 되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예.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직접 만난다면 아니 뭐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상을 심어줄까 봐 그런 측면에서 좀 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한 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에 대한 일부 비판이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과 당내 비판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굳이 그렇게 당대표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글쎄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박수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쭉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제 당대표로서 저렇게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이제 전형적인 이제 화제 돌리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김연아 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라고 물어보시고 나서는 저는 세 번째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태영호 의원은요까지 물어보시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이상은 하시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뭐 지난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나왔다시피 A를 물어보면 A를 답하시라고 했던 게 누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저와 같은 화법은 책임 있는 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져봅니다. 조사님은 이 동문서답 이런 화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뭐 할 만한 말이냐라는 비난도 있다는 것을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공천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이건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비해서 언론 보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육성으로 당대표가 언급을 하면 훨씬 더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들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저는 답변하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